또 한 번 하죠. 영의 간섭 실험. 자, 영의 간섭 실험. 얘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빛은 파동이다. 왜? 간섭이라는 현상은 파동 현상이었잖아. 그러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파동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간섭 실험을 할 때는 이중 슬릿을 이용한다 그랬지. 이중 슬릿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응? 그래,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 그렇게 생긴 거야. 이쪽에 단일 슬릿이라고 해서 슬릿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슬릿은 그냥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일 슬릿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단일 슬릿에서 나온 빛이 두 번째 이제 이중 슬릿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자, 여기에 광원에서 빛이 나왔을 때 이렇게 도달해서 이렇게 도달하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두 지점을 새로운 이제 광원 S1, S2라고 봤을 때, 요 S1, S2하고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D라 그랬을 거, 그지? 근데 이때 이 D는 어떻다? 틈이 매우 좁다. 응? 자, 이걸 매우 좁다라고 했을 때 뒤에 이제 스크린에 도달하는 빛을 보면, 여기를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해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L이라 그러고, 이때 여기 스크린의 정중앙 지점은 S1에서 오는 빛과 S2에서 오는 빛이 경로차가 0이죠? 경로차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보강 간섭. 그래서 빛의 밝기가 밝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점점 경로차가 벌어지지? 그지? 점점 경로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상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벌어지게 되면 다시 보강. 그래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해석해 보면, 결과는 스크린의 정중앙에서 빛의 밝기가 가장 밝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잖아. 그럼 이렇게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럼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빛은 파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그리면, S1이라고 하는 지점하고 S2라고 하는 지점이 두 개가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S1에서 특정한 여기 스크린상의 지점으로 빛이 비춰졌을 때 이 지점으로 가는 빛이 거의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평행하게 나타나는 거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자전축 연장선상에 북극성이 있잖아. 적도 지역에서 북극성을 보든 여기서 북극성을 보든 사실은 원래는 다르게 봐야 되지, 그치? 근데 너무 워낙에 멀리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은 곳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야. 이게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S1에서 여기를 향해서, S2에서 여기를 향해서 진행하는 빛이 두 개가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때 우리가 경로차를 본다라는 거는, 여기 도달한 빛에 대해서 경로차를 본다라는 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지? 이게 삼각형 모양처럼 안 나오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요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슬릿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D라 그랬고,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내가 L이라 그랬고, 그지? 그럼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요거잖아, 요거. 요게 뭐야? 경로차가 되겠지, 경로차. 그지? 그래서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반파장의 짝수배가 나면은 보강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보강과 그 다음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 요 간격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어찌됐건 S1하고 S2가 여기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이네. 직선 하나 딱 그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 다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 여기를 또다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S1에서 S2에서 경로차가 얼마 나와야 돼? 한 파장 나와야 돼. 한 파장. 그치? 첫 번째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경로차가 람다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제 람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요 D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로차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요 사이의 각을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등변이지만 평행한 광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보면은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경로차라고 하는 거, 경로차 람다가 뭐가 나오는 거다? D의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D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였냐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사이의 간격 델타 X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봐. 삼각형을. 이것도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인데 이때 요 각도를 알아야 길이를 알고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요 각도는 어떻게 찾는다?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고, 그때 내가 그릴 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나란하게 그려진 거지. 나란하게 그려진 거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내각의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각도가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돼? 요 각이 세타고 요 각 똑같지? 그지? 요 각하고 요 각하고 똑같잖아, 세타로. 그럼 요 각이랑 같은 집만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요 각하고 요 각을 더하면 90도인데 요 각하고 요 각 더하면 90도니까 요게 세타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여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S1하고 S2 사이 간격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그지? 워낙에 좁기도 하고 하니까 요 길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인 값에 대한 그리고 탄젠트 값에 대한 거, 두 값이 어떻게 나타난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L분의 델타 X라는 거를 똑같이 그냥 사인 세타 또는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는 L분의 델타 X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대로 집어넣어봐. 람다는 D에다가 L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델타 X였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렇게 돼요. 이 델타 X가 뜻하는 게 뭐야? 밝은 무늬 사이 간격.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뭐와 관련이 있다? 슬릿 사이의 간격하고 스크린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빛의 파동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파동의 파장을 긴 걸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고 무늬 간격이 넓어지고, 슬릿을 간격을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좁게 할수록 무늬가 넓어지고, 그지? 그 다음에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간격이 넓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뭐 빨리 얘기해봐.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근데 저 파장이 경로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파장? 전 람다. 람다? 그치. 경로차가 람다만큼 나는 게 보강과 그 다음 보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로차가 0인 거고 여기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해야 되지. 왜?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0일 때고 그 다음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람다일 때니까 경로차가 람다일 때에 대해서 풀어낸 거지.
그럼 병문사가 다른 거일 때는 저기다가 이 람다를 여기다가 그거 나타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하고 두 번째로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은 2분의 1람다의 경로차고 두 번째 상쇄는 2분의 3람다의 경로차니까 여기 람다 대신에 2분의 3람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간격이 나오는 거지. 바로 그냥 물질의 이중성으로 가나요? 광전 효과는 됐어? 검전효과는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아. 이따가 풀어봅시다. 뭐예요? 그 책이 아닌데? 자, 63쪽에 물질파.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듯이 전자도 입자의 성질과 함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드브로이가 제안하였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제자였던 드브로이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으니까 빛이 입자성을 갖는다라는 거를 입증한 거잖아. 그걸 보고 입자인 전자나 입자인 것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고 그를 통해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그걸로 또 노벨상을 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거는 전자나 아니면 야구공 이런 거 같은 알맹이들이 가지고 있는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물질파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물질파의 파장 람다라고 하는 값은 뭐에 반비례하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P 값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에 비례한다. 요게 바로 뭐예요?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드브로이의 식이야. 자, 요 식은 이렇게 그냥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증명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물리학 원가정에서는 안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물질의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플랑크 상수에 비례한다. 이 정도로.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래서 물질파를 확인하는 실험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를 이용한 이중슬릿 실험. 자, 영의 간섭 실험, 이중슬릿 실험이랑 똑같게 이제 쏘아주는 건데 빛을 쏘아주는 게 아니라 전자선을 쏘아주는 거야. 전자총으로. 그럼 전자선을 쏘아줬을 때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다면 다 여기에 부딪혀야 되지, 그지? 원래 입자라면. 그냥 야구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봐. 야구공을 여기로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지면 이 틈 사이로 지나가는 애들만 지나갈 거고 그리고 도착한다면 여기에 다 부딪히겠지, 그지?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도착했고 여기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 두 군데에만 공이 도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이쪽으로도 통과하고 이쪽으로도 통과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여기는 마찬가지. 안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이런 형태로 발견된다라는 거야. 실제 실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전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쏘아줬더니 영의 간섭 실험처럼 빛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적게 발견되고 많이 발견되고 적게 발견되는 곳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는 파동이 나타내는 성질인데 간섭이라는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증명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 전자 발견한 사람 있지? 전자 발견한 톰슨의 아들 톰슨이고요. 아들이야. X선에 대해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같도록 하여 얇은 알루미늄 방망이에 쪼일 때 같은 모양의 회절 무늬,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면은 이 드브로이 식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해주면 파장이 조절이 되죠. 그지? 운동량을 바꿔주면 파장이 바뀌는 거잖아. 운동량을 크게 하면 파장은 짧아지고 운동량 작게 하면 파장은 길어지고 그지? 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자의 속도를 조절해서 운동량을 조절해 준 다음에 이 파장을 X선의 파장과 똑같게 만들어 준 거야.
그리고 동일하게 알루미늄 방막에다가 쏜 거야. 동일하게 알루미늄 방막에다가 전자선도 쪼여주고 그 다음에 X선도 쪼여주고 해봤는데 그 뒤에 스크린 뒤에 나타나는 회절 무늬가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똑같이. 간격도 똑같게. 완전히. 아니 이거는 그냥 진하기가 조금 다른 거지. 간격이 그 얇은 선하고 두꺼운 선하고 그 다음에 그 선과 선의 간격을 봐야지. 두 개를 포개어 보면은 아니 가운데에 약간 이 회색으로 나온 부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선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보라는 거야. 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의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걸 봤다. 그 다음에 데이비슨 거머 전자회전 실험. 여기 지워야겠다. 자,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니켈 결정에다가 전자선을 쏘아주는 거야. 자, 니켈이라고 하는 원자가 이렇게 있어. 니켈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결정이니까 간격이 다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 여기 위에서 이제 전자선을 쏘아주는 거야. 전자선을 쏘아주게 되면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봐. 공을 여기다 막 던지는 거야. 수차례 없이 계속 던져. 계속 던지면은 보통 어떤 형태로 공이 튕겨져 나가? 왼쪽으로도 위로도 이렇게도 통통 어느 방향으로든 다 튀어나갈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자, 요 쏘아주는 선에 대해서 그 어떤 각도로도 전자가 다 발견이 돼야 되지. 잘 발견이 돼야 되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자, 이때 쏘아주는 전자를 전압을 가해서 가속을 시켜주는 거야. 54V의 전압을 사용해서 가속을 시켰을 때 실험한 결과가 50도 떨어진 요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되게 적게 발견되거나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니켈 표면에다가 전자선을 쏘아줬더니 전자선과 50도의 각도를 이루는 곳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다른 지점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가 뭐야? 입자라면 공이라면 그냥 막 튕겨나가서 어느 방향에서든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특정한 각도 50도라고 하는 특정한 각도에서만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전자가 많이 발견된 것이고 다른 지점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각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보강이 일어난 조건을 만족하는 각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보강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어떤 파장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54V로 가속한 게 아니라 전압을 막 바꿔봤어. 전압을 바꾸면 뭐가 달라져? 전자의 속도가 달라지지. 속도가 달라지면은 파장이 달라지잖아. 그지? 속도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지잖아. 운동량이 달라지니까 파장이 달라지잖아. 54V로 가속했을 때는 요때 많이 발견되는데 속도를 바꿔주고 전압을 바꿔줬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더 많이 발견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물질파가 반사되어 나올 때 특별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질량을 갖는 물질이 갖는 파동을 가지고 물질파라고 하면 되고요. 전자를 이용한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돼서 이제 식을 더 정리해 볼 거예요. 빛이 파동의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전자도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은 물질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식을 이제 조금만 변형을 시켜볼게.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람다는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쓸 수 있고 운동량은 물질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에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요 질량하고 속도라는 것과 질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나타내는 물리량이 또 다른 게 있지. 뭐가 있어?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물리량 따로 있잖아. 또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에 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양변에 2m을 곱해주자. 양변에 2m을 곱해서 식을 좀 변형시킬 거야. 그러면 2m 2k는 m제곱 v제곱 mv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곧 p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을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m 2k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요 드브로이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되죠.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 분의 1이자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플랑크 상수이자 루트 2m 2k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곱의 2배 제곱근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물질파의 파장을 계산할 것이고 그 파장에 대해서 얘가 보강이 일어나는 뭐 지점과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의 간격 이런 것들을 볼 거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보강과 보강이 일어나는 간격이 굉장히 좁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우리 아까 간섭 무늬 간격에서 D분의 L 람다였잖아. 그지? 그러면 간섭 무늬를 우리가 좁게 만들려면 아까 어떻게 했어? 좁게 만들려면 얘네 둘은 그대로 뒀을 때 파장을 짧게 만들어야지. 그지? 파장을 짧게 만들려면 다시 이 물질파식으로 돌아왔을 때 파장을 짧게 만들려면 전자의 질량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전자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돼? 빠르게 가속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간격이 좁게 나타날 거고 반대로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하면 파장은 길어질 것이고 파장이 길어지니까 간격은 넓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물질의 파동성인 물질파를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얘가 파동의 성질이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간섭 무늬도 잘 나타나야 되지. 그치? 간섭 무늬도 잘 나타나야 되고 파의 파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뭐 하려면요? 얘가 파동으로 보이려면 길어야 돼. 자, 파동으로 보이려면 일단 파장이 어때야 된다고? 길어야 돼. 왜 길어야 하냐면 간섭 무늬만 생각을 해봐. 간섭 무늬는 델타 x 분의 dl 람다 이건데 파동으로 보인다라는 건 이 간섭 무늬가 잘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간섭 무늬가 잘 나타난다라는 거는 요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넓게 잘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파장도 길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붙이자면 물질 입자의 크기보다 물질파의 파장이 길어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실제로 파동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알맹이가 요만한 게 있는데 알맹이가 요만한 게 있어. 근데 요만한 알맹이가 파장이 요거보다 짧아. 그럼 요거보다 짧다라는 건 요만한 알맹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움직이는 듯 안 움직이는 듯 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만한 알맹이가 파장이 요만한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그지? 자, 이런 것처럼 물질 크기보다 파장이 길어야 우리가 파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질들은 물질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생각해 봐봐. 야구공의 뭐 지름이 뭐 한 7cm, 6cm 된다고 해봐봐. 그러면 이 야구공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랑크 상수라는 값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뭐 줄 세크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가 운동량이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야구공이 1kg이라고 해봐. 1kg 곱하기 속도 v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0이면은 이 값이 어떻게 나타나? 거의 엄청 크게 나타나지. 그지? 근데 이 속도라는 값이 뭐 예를 들어 3m/s 그렇게 나타나요. 분모가 너무 크고 분자는 너무 작지. 그럼 이 값은 어때? 거의 그냥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구공의 크기에 비하면 파장이 어떤 거야? 굉장히 짧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운동량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운동량 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니까 파장이 굉장히 짧게 보이는 거고, 그로 인해서 파동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질량이 어때?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kg이야.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랑 비해도 1000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야구공에 비하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녀석의 파동성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자나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작아서 파장이 입자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지만,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물질들은 우리가 파동성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전자의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간섭 현상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자에 대해서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이중성,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특히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더 작은 알맹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첫 번째, 물체의 구조를 자세히 보기 위한 조건 잘 보세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이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보다 작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이 관찰하려고 하는, 우리 보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보다 작아야 된다. 파장이 더 짧아야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입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사용하는 파장이 관찰하려는 물체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상력. 다르게 얘기하면 분해능. 요게 좋아야 하죠. 그럼 이 해상력, 분해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물을 구분해내는 거야. 사물 물체를 구분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해상력이라고 하는 분해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물체가 있다고 해봐. 자, 여기 실제로는 물체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만약에 분해능이 나쁜 현미경이랑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분해능이 나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근데 분해능이 좋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왜 분해능이 나쁜 애들은 이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느냐. 자, 어쨌든 파동을 이용하는 거잖아. 파동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파동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뭐 예를 들어 빛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리고 현미경을 통해서 들어올 때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가 더 밝게 보이는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 밝게 보이는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번져 보이는 거야. 번져서. 그러면 얘는 간섭이 최소화된 거죠. 간섭이 잘 안 일어난 거지. 왼쪽 사물에서 나오는 빛이랑 오른쪽 사물에서 나오는 빛이 간섭을 일으키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도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 사물이 구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오른쪽이 아니구나. 뒷장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분해능이 나쁜 현미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사물이 그냥 하나처럼 붙어 보이고,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분리된 채로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분해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간섭이 잘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간섭이 나오면 가운데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봐요? 여기서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거는 사물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나온 빛이 예를 들어서 간섭을 일으키면 여기서만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서도 어둡게 보이는 부분, 밝게 보이는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 밝게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광원이 있어. 광원에서 어떤 빛이 가서 반사를 일으킨 걸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광원에서 간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 거야, 얘한테. 그럼 여기에 이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나타나지. 그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가운데에 있는데 가운데에만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만 사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에도 사물이 보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간섭을 일으키면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분해능을 좋게 만들려면 간섭을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시켜야 되지. 간섭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건 밝은 문이 간격이 거의 0이 되게, 문이 간격이 거의 0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 맞아요? 문이 간격이 거의 0이 되게 만들려면 파장이 어때야 돼? 매우 짧아야 돼. 파장이 매우 짧아야 돼. 그러면 파장이 매우 짧게 만들어지려면, 자,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가시광선 부분이다 보니까 뭐 짧게는 380 나노미터인데 길게는 720 나노미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장이면은 굉장히 긴 거고 이로 인한 간섭 현상이 매우 잘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분해능이 굉장히 안 좋아, 광학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해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그런 데다가 이 광학 현미경은 유리를 이용해서 빛을 굴절시키고 그 굴절된 빛이 상을 맺혀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 색깔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면 파장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굴절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가 하나가 있어. 볼록 렌즈에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백색광이 들어온다고 해봐. 그러면은 백색광이 들어왔을 때 굴절되는 거, 빨간색 빛이 이렇게 굴절된다고 해봐. 빨간색 빛이 이렇게. 그러면은 파장이 더 짧은 보라색 빛은 어떻게 돼? 살짝 더 많이 꺾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은 상이 여기 맺히는데 파란색은 상이 여기 맺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빛이 번져진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는 거,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지고 색수차 현상이라 그래. 광학현미경, 광학망원경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색수차 현상이 나타나. 색수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물을 구분해내기 어렵겠지, 이렇게. 색깔별로 막 번져서 보일 테니까. 그죠? 근데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전자에 뭘 바꿔주면, 속도를 바꿔주면 파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짧은 파장을 만들어내니까 분해능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질 수 있고 파장이 짧아지니까 물체가 엄청 작아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물질파 성질을 이용해서 빛 대신에 전자선을 사용하는 전자현미경을 만들고 이 전자를 빠르게 가속시켜서 파장을 우리 가시광선은 380에서 720인데 전자선의 경우에는 1나노미터, 0.1나노미터, 0.01나노미터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짧게 만들었을 때 더 작은 물체를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분해능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물체들도 다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전자현미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과식이고 두 번째는 주사식이야. 광학현미경 써본 적 있어? 어떻게? 적혈을 볼 때. 그치. 대물 렌즈 있고 접안 렌즈 있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 대물 렌즈로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그때 두 가지를 막 바꿀 수 있잖아. 이쪽에 막 나사 돌려가지고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대물 렌즈도 막 바꾸지. 대물 렌즈 갈아 끼고 접안 렌즈도 막 갈아 끼고 하면 어떻게 돼? 배율이 막 바뀌지. 그지?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은 사실 배율을 계산할 때 대물 렌즈의 배율과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해서 계산해. 그지? 근데 이제 전자현미경은 좀 달라. 상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상을 그냥 임의로 확대하는 형식이야.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첫 번째로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이 있어. 자, 일단 둘 다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료를 놓는 곳이 있고 시료에다가 이제 전자선을 쏘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위에 전자총이 있어. 전자총. 전자선을 쏘아주는 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자가 여기서 막 드르륵 나오겠지, 그치? 드르륵 나오면 자, 내가 시료에다가 부분적으로 막 쏘아줘야 되지, 그치?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자총이 지나가는 길에 렌즈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인 유리 렌즈가 아니라 자기 렌즈야. 자기 렌즈. 자기 렌즈를 설치해서 시료 쪽으로 쏘아주게. 이렇게 경로를 바꿔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투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쪽에 판에 시료를 올려놓는데 이 시료를 전처리를 뭔가를 해줘야 돼. 뭐냐면 매우 얇게 썰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우 얇게 썰어서 실험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선이 시료를 통과해. 이렇게 시료를 통과해. 그럼 시료를 통과해서 내려온 이 전자선 아래쪽에 형광물질이 있어. 그래서 이 형광물질에 닿으면 그 부분이 빛나는 거야. 그래서 요 시료의 특징에 따라서 시료가 조금 더 뭐 물질이 많이 있어서 두껍거나 조금 더 얇거나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부분을 통과할 때 전자선의 속도가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무늬가 나타나는 거지. 이 시료의 모양과 똑같은 무늬가. 그래서 요 투과식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촬영할 수 있어. 단면 촬영. 단면을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주사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겼어. 전자총이 있고 자기 렌즈가 있고, 전자총에서 전자가 막 나와. 나오면 똑같이 자기 렌즈를 통해서 쭉 진행하고 하는데 얘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시료를 그냥 둥그러니 냅둬. 이렇게. 그러면 이 시료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전처리가 좀 힘들어. 뭐 해야 되냐면 표면을 금속으로 코팅해야 돼. 왜 금속으로 코팅을 하냐면 얘가 금속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야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가 시료의 표면에 흡착, 달라붙지 않고 튕겨져 나와서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이쪽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감지기가 있지?
감지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료의 박편을 가지고 전자선을 쏘아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매우 얇게 썰어야 되겠지. 전자선이 통과 잘해야 되니까. 근데 주사식 같은 경우에는 겉면에서 튕겨져 나오는 전자를 감지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물체가 전자를 흡수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금속을 표면에 코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금속의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백금이나 아니면은 금 같은 애들, 이런 애들로 표면을 코팅한 다음에 전자선을 쏘아주면은 거기서 튕겨 나오는 전자가 감지기에 도달해서 이제 영상을 얻어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D 입체를 얻어낼 수 있어. 입체 영상 이렇게. 자, 근데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전자선을 쏘아주는데 이 전자선의 속도에 따라서 분해능이라든가 배율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총에서 쏘아주는 전자의 속도가 가는 동안 변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요 내부를 어떻게 만들어? 싹 다 진공으로 만들어버려. 내부를.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내부가 완전히 다 진공 상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시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에 정리된 거,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배율과 분해능이 더 높아서 더 작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고, 차이점을 보게 되면 광학현미경은 빛을 이용하고 유리렌즈를 통해서 시료에 이제 상이 맺히도록 하는 거고, 현미경 내부에는 그냥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배율은 제일 높아봐야 200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경로를 수정하고, 그리고 현미경 내부가 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선의 속도 조절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배율은 10만 배에서 100만 배, 200만 배, 300만 배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뭐 생명과학 책이라든가 이런 책에 많이 실려 있지, 그치? 생명과학 책 보게 되면은 이제 안 봤나? 중학교 때 생명과학 부분 있잖아. 거기 보면 막 엽록체 그림이 있거나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있거나 막 수정란의 그림이 있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면으로 보이는 게 있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 그게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본 거를 이제 나타낸 거야.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다 그냥 흑백이야. 전자선이 도달해가지고 전자선이 많이 도달한 쪽은 밝게, 전자선이 적게 도달한 쪽은 어둡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입혀서 우리 책에는 컬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컬러 영상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후처리 해가지고 얻어진 거고, 투과 전자현미경은 단면을 볼 때, 그 다음에 주사식은 입체적인 모습을 볼 때. 알겠죠? 밑에 물질파의 파장은 물질의 운동량과 비례 관계이다. 맞나요? 땡. 물체의 크기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눈으로 볼 수 없다. 어떻게 크기가 파장보다 작아요? 작을 수 있지. 못 봐요. 못 보죠. 못 봐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그치?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사람 눈 자체가 분해능이 나쁘기 때문에 못 보는 거고, 사람 눈 자체가 분해능이랑 배율이 낮아. 사람 눈의 배율이 되게 낮아.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거고,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작은 애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를 가속시키면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지. 얘는 막 0.1 나노미터보다 더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있어. 100배 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애들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광학현미경에서는 이라고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눈으로 못 보죠. 눈으로 못 보죠. 네.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 전자의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현미경이다. 오른쪽 넘어가서 운동량이 P인 물질의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P분의 H 맞나요? 맞아요. 야구공이 날아갈 때도 물질파가 나타나는데 관측할 수 없는 까닭은? 아니에요.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서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물질의 크기보다 파장이 길어야 파동성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현미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파장보다 입자가 커야 관찰할 수 있다고. 그 두 가지는 좀 다르지? 파동성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입자의 크기보다 파장이 길어야 돼. 현미경에서 물체, 사물을 관찰하려면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보다 크기가 어때야 돼? 커야 돼. 알겠죠?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증가하려면 속력은 커져야 된다. 땡. 전자선 회절 실험의 결과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죠. 땡. 드브로이 파장의 비, 질량과 속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드브로이 파장 람다는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람다 A는 어떻게 돼? EMV 분의 플랑크 상수. 람다 B는 3mv 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3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선과 X선 회절 실험의 결과, X선에서 회절 무늬는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자선에서도 X선과 같은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자가 파동성을 띠고 회절하기 때문이다. 전자현미경에 대한 것과 광학현미경에 대한 것, 광원으로 전자선 이용하는 거, 전자. 빛을 모으기 위해 유리렌즈 사용하는 거, 광학. 현미경 내부가 진공인 거, 광학. 전자요, 전자. 근데 여긴 유리렌즈 사용 안 돼요? 전자를 경로를 바꿔줘서 시료에 도달하게 해야 되지. 전자가 음전화 띄고 있으니까 전화 띄고 있는 거니까 자기장을 이용한 거야. 자, 2번. 테니스 공의 물질파 파장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이 50g이고요. 테니스 공이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파장은 람다는 어떻게 돼? 파장 람다는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키키? 그럼요. 가장 표준 단위로 해야죠. 표준 단위로 해야지. 표준 단위. 질량은 얼마? 0.05kg. 속도는 20m/s. 미터/s가 표준 단위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제곱. 이렇게. 그치? 요거 계산만 하면 되네. 그럼 5 곱하기 20이니까 얼마? 1. 그러면 그냥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나노미터로 쓰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 미터니까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제곱 나노미터.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9 빼면 되잖아. 9 빼면. 네? 그러면은 정답은 얼마? 3번이 되겠나? 그지? 자, 일상생활에서 테니스 공과 같은 물체의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까닭을 뭐라고 하면 돼? 물질의 크기보다 물질파의 파장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지? 물질의 크기, 야구공의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너무 작지. 그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광원에서 나온 빛을 광학기기 A로 관찰한 영상이고 나는 가에서 A 대신에 광학기기 B로 관찰한 영상이다. 자, A로 봤더니 두 개로 그래도 구분은 가능하죠. 근데 나로 봤더니 하나인 듯 보이지. 그러면 분해는 누가 더 좋은 거야? A가 더 좋은 거죠. 그럼 광원에서 나온 빛은 광학기기에 의해 회절문이 만든 거 맞나요? 맞죠? 회절 간섭 똑같은 무늬. 나는 가보다 두 광원을 구별하기 어려운 거 맞고 분해능은 A가 B보다 좋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0번에 입자 A와 B의 질량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파의 파장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물질파 파장에 대한 식에서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또는 루트 2m 운동에너지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하고 운동에너지 대입만 하면 됩니다. 람다 A는 얼마? 루트 질량이 m이니까 그냥 2m 2k 얼마? 2 분의 플랑크 상수. 람다 B는요? 질량이 얼마? 8m. 4m이니까 8m 곱하기 2죠? 맞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요? 맞아요?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대입만 한 거잖아요, 대입만.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그냥 M2 보고 그냥 루트 2 대 루트 16, 4. 그냥 그런 거지. 루트 2분의 1 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4 대 루트 2 이렇게 되나?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죠? 그죠? 유리화 하면 되지. 이쪽 한쪽을. 사분의 아니에요? 그렇네. 왜 8이 됐지? 아, 이렇게 하면 되지. 2 루트 2 대 1. 선생님 근데 여기 8번에서 네. 렌즈 투거 하잖아요. 저 대물 렌즈, 투사 렌즈 전부 다 자기 렌즈예요. 네. 아, 그러면 전자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게 딱 그. 그치. 그쪽으로만 가도록 경로를 조절해 주는 거야. 그 뭐야? 10번에 4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1번. 진공상자 안에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h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각각 EM, M인 입작 A, B가 중력에 의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바닥면에 닿기 직전 A와 B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람다 A 대 람다 B를 구하시오. 그러면 바닥면에 닿기 직전에 운동량을 구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또는 바닥면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를 보면 되는 거지. 맞잖아. 운동량을 보든 운동 에너지를 보든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바닥면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 맞나요? 포텐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 얼마? EMH. EMGH 해야 되지 않아요? EMGH.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그러면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이었으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람다 A는 어떻게 쓰면 돼? 루트 2M EMGH. 여기 운동 에너지. E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MEK. 그러니까 질량을 두면 안 되죠. 질량이 EM이야? 네. 그렇네. 그 다음에 H. 람다 B는 루트 질량 M이죠? 2 곱하기 M 곱하기 MGH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이거? 그냥 2분의 1 대 1이지? 1 대 2. 그 다음에 14번. 니켈 결정에 전자선을 입사시킨 후에 입사한 전자선과 튀어나온 전자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곳에서 전자를 검출하는 데이비슨 검어 실험 장치고요. 나는 검출기의 각도 세타에 따라서 튀어나온 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50도일 때 가장 많은 전자가 방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전자의 속력이 감소하면 파장은 길어진다. 맞나요? 전자의 속력이 감소하면 파장은 길어진다. 맞아요? 네. 람다는 M 곱하기 V 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속력이 감소하면 파장이 길어진다. 맞네요. 그 다음에 세타 이퀄 50도일 때 전자가 산세 간섭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보강 간섭을 만족한다라고 해야 되고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였다라고 하면 되지. 격번만 맞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시면 동일한 물체를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같은 배율로 관찰했어. 같은 배율이니까 크기는 똑같이 보이지만 어때? 가는 되게
뿌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지만 나는 어떻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지?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분해 능이 좋아. 분해 능이 좋으니까. 왜 분해 능이 좋다? 파장이 짧아. 사용하는 파장이 짧아서. 근데 누구의 파장이에요? 전자선이죠. 진도가 다 끝났네. 다음에 71페이지로 가서 7번. 가완하는 문턱 진동수가 F0인 동일한 금속판에 진동수가 2F0, 2분의 3F0인 단색광을 비출 때 광전자 A와 B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람다 B분의 람다 A는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일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문턱 진동수가 F0니까 광자 A의 운동 에너지 최대량 얼마예요? F0 되나? HF0라고 해야 되지? 네. 왜? 빛의 진동수가 EF0니까 EHF0 마이너스 HF0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B는 2분의 1 HF0. 그러면 여기서 질량은 똑같으니까, 그치? 뭐 그냥 운동 에너지만 비교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의 반비례지? 그치? 운동 에너지 제곱근의 반비례잖아.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지. 그럼 제곱근의 반비례 하는 거니까 1대 루트 2 이렇게 되나? 왜 루트 2대 1이 아니고? 네. 제곱근의 반비례. 그지? 1대 루트 2. 그러면은 람다 B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 하면 되죠? 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풀어보시면 되겠고 워크북으로 갑시다. 뭐야 화학 물리. 자, 워크북으로 가서 빛의 이중성은 넘어가고요. 물질의 이중성으로 갑시다. 61페이지. 차차차. 3번. 왜? 둘이 상호작용하고 있어. 네? 3번. 61페이지 3번. 응? 누가 죽어? 누가 죽어? 너무 빡세. 예? 3번. 학생들끼리 드브로이 물질파 검출 실험을 공부한 뒤 토의한 내용이래. 자, 갑, 을, 병 확인해 보세요. 질량이 작은 입자의 직진운동 궤도를 자세히 관찰하면 횡파와 같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알 수 없어요. 진짜요? 왜 횡판지 종판지 몰랐어? 얘가 물질의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파동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파동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야, 이거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동이라고 보고 파동의 성질만 가져오는 거지 실제로 파동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전자현미경도 그렇고 X선 회절 실험한 거랑 전자선 회절 실험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냥 파동이라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실제로 파동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파동성이란 맨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간섭 및 회절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죠? 근데 간섭 및 회절 현상을 맨눈으로. 그러니까 맨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라 했잖아. 맨눈으로 확인 못한다고 얘네가 지금 파동인지.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간섭 현상이랑 회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파동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가지는 파장을 물질파, 파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벤젠 분자와 같은 입자도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간섭 무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벤젠이 뭐야? 그거 육각형. 육각형으로 생긴 그냥 분자야. 입자야, 입자. 그치? 그럼 이 입자도 뭘 갖는다? 파동성을 가지니까 이중 슬릿 실험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왜냐면 벤젠 분자 하나 자체는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거고 질량도 어떨 거야? 작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애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질량이 큰 애들에 대해서는 뭐 분필, 선생. 분필 지우개 뭐 이런 거는 확인을 못 한다는 거지. 질량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 분자 하나의 파동성은 볼 수 있겠지. 그지? 물 분자 하나니까. 그 다음에 4번. 알파 입자라는 거는 양성자 하나와 두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알파 입자의 질량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kg이다. 알파 입자가 10의 세제곱미터 per sec의 속력으로 빈 공간에서 등속 운동할 때 물질파의 파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어. 계산해 볼까요?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겠죠? 4번. 계산만 잘하면 되지? 그 다음에 6번.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물질에 따라 입자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파동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은 입자의 성질로 설명하기가 수월하고 어떤 성질은 파동의 성질로 설명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거지. 입자의 운동량에 따라 파동성과 입자성 중 하나의 성질이 강해지거나 약해진다. 네. 그럼 뭐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입자의 운동량에 따라서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짧아지니까 입자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운동량이 작으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입자의 파동성 운동량의 비례가 아니라 운동량의 반비례. 그 다음에 10번.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식을 만족하는 것을 다 골라라. 그냥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것과 만족하지 않는 것 고르는 거죠. 파장이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고 운동량 P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입자.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그 다음에 파장 람다가 11m이고 운동량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입자. 만족하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1.1. 만족 안 하죠? 그 다음에 루트 2mEK의 값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고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미터로 측정된 입자. 그 지름이 파장이에요? 지름이 파장이에요? 루트 2mEK 봐봐. 그대로 봐봐. 이게 분모지. 분모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제곱이지. 그러면 그거분의 플랑크 상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지. 그지?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뭐가? 파장이. 그지? 파장이 요런데 입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래.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이랑 드브로이 파장이랑 입자의 크기랑 같은 거죠? 파동으로 관찰이 될까요? 돼요. 같은 거는. 같은 것까지는 돼요. 같은 것까지는 돼요. 아까 앞에서 우리 정리할 때 파동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였어? 입자의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그치? 얘는 지금 드브로이 파장이랑 물질의 크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파동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관찰이 가능한 게 드브로이 시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물질파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물질파. 물질파. 물질이 파동성. 물질이 파동성을 띌 때에 그 파동을 물질파라 그랬지. 그리고 그 파동성을 띌 때의 파장을 드브로이 파. 물질파의 파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식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얘는 파동성을 띠는 입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크기가 비슷하니까 파동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18번에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두 현미경 모두 파동의 진행 경로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죠. 대물 렌즈가 하거나 아니면 자기 렌즈가 하거나 집광 렌즈. 두 현미경 모두 배율은 접안 렌즈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 배율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배율은 광학 현미경의 배율이고요. 전자 현미경은 다른 복잡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광학 현미경은 전자기파 중에 가시광선을 이용하니까 맞고, 전자 현미경은 물질파를 이용한다 맞지. 시료의 표면에 금속 처리를 하는 현미경은 뭐예요? 시료의 표면에 금속 처리하는 현미경은 주사 전자 현미경이야. 시료 표면을 관찰하는 데 쓰이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다 맞죠?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임의로 늘려서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안 돼? 분해능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잖아. 아까 파장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았지. 그지? 그러면은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을 바꿔줘야 되는데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파장을 이용하잖아. 근데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이라고 하는 파동을 이용하니까 얘를 임의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속도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죠.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을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고, 빛으로는 왜 분해능을 조절하는 거? 사용하는 빛을 바꿔야 되잖아, 종류를. 근데 광학현미경은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보는 현미경이잖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한정된 파장 영역만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 임의로? 못 바꿔. 근데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의 속도만 바꿔주면 파장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워크북 같이 푸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면서 개별적으로 질문합시다.